제주와 부산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는 경로도. 18호 태풍 사우델을 놓고 유럽 예보 모델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사우델은 괌 동쪽 먼바다에 있고 세력도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틀 안에 최대 풍속이 초속 40m대 후반까지 치솟는 강도 4로 올라선다는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기상청 공식 예보가 예측한 경로는 25일에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고 그 이후 구간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보 모델 90% 이상이 중국 남부행을 찍었고 일부는 일본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봤는데요. 모델이 지목한 도착지 사이가 3,000km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유럽 모델만 해도 하루 사이에 한반도 통과해서 저장성 닝보 상륙으로 계산을 바꿔버렸죠. 한국이나 일본행이 될 것으로 보였다가 자꾸 중국 경로로 뒤바뀌니까 중국인들은 지금 미쳐버릴 지경이라는데요. 이달 들어 저장성 일대는 태풍 없이 큰 비만으로 이미 완전히 잠겼습니다. 배수도 끝나지 않은 이곳으로 지금 강도 4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인터넷에 한국 이름이 또 오르내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올해 발생한 태풍 17개를 전부 흘려보냈고 상륙 기록은 3년째 없죠. 이번에도 그럴지는 다음 주가 되어야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제발 이번 태풍만은 한국으로 가달라고 빌고 있는 이유 다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물난리가 났던 거제도. 지금은 물이 빠진 자리부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도로로 밀려나온 흙과 자갈을 걷어내고 잠겼던 상가에서는 못쓰게 된 물건을 밖으로 내놓고 있죠. 쏟아진 비의 양에 비하면 피해가 크지 않았던 편입니다. 하지만 그 비를 직접 맞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게 바닥에 눌어붙은 진흙을 긁어내는 사람에게는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거제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식을 접한 뒤 많은 도움의 손길이 거제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마저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홍수가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다음 지역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의 상륙 이후 바로 어제까지 거의 하루 걸러 한 곳씩 물에 잠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문제는 그 지역들 상당수가 아직 물을 빼는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구를 말할 형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는 가운데 중국 중동부와 남서부가 동시에 잠긴 채로 벌써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은 13호 태풍 돌핀이었습니다. 돌핀은 이달 9일 저장성에 상륙했고 이틀 뒤에 소멸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상황이 끝나죠. 그런데 워낙에 거대하고 강력했던 태풍이었던 탓에 소멸한 뒤에도 남은 비구름이 바다에서 수증기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내륙에 열흘 가까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중국은 태풍의 직접적인 타격도 크게 입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태풍의 구름이 흩어지고 난 뒤에 폭우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 중동부의 관측소 총 14곳에서 하루 강수량 기록이 깨졌습니다. 13일에는 허난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성 전체 평균 141.8mm가 내렸고 많이 온 곳은 503.8mm를 기록했습니다. 강물이 밀려 올라오면서 제방이 3군데에서 잇따라 터졌죠. 당국은 결국 저류지까지 열었습니다. 14일에는 저장이었습니다. 창싱에서는 6시간 만에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1971년 관측이 시작된 뒤로 가장 강한 비였죠. 토성류가 민가를 덮쳤고 그 집에 있던 4명이 지금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후저우에서는 1시간에 161mm가 퍼부었습니다. 같은 날 이웃한 장수 우시에서도 불어난 계곡물이 도로와 마을을 덮었죠. 15일에는 원저우였는데요. 읍내 하나가 통째로 다시 잠겼는데 여기선 주민들이 기가 막혀 한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정작 돌핀이 지날 때는 물이 전혀 넘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 태풍도 아닌 큰 비 한 번에 잠겨버렸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태풍도 견뎠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황망해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16일에는 산둥타이안이 똑같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18일 새벽에는 쿤밍이었습니다. 3시간 남짓한 사이에 158.1mm가 쏟아졌고 가장 심할 때는 1시간 강수량이 80.9mm까지 올라갔죠. 날이 밝았을 때 시내에서 통행이 끊긴 곳만 12군데였습니다. 피해를 키운 건 비가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선 물이 전혀 빠지지 않고 있죠. 물이 고인 구간이 1.5km에 이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열흘째 물속에 있는 마을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배수 장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물을 빼는 속도보다 다음 비가 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제방이 터진 그날 밤, 물은 가장 먼저 강력병원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1층 병실이 차오르는 동안 환자들은 물이 들어왔다는 고함을 듣고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난 지 10분 만에 1층 대부분이 허리 높이까지 찼죠. 당국이 밝힌 제방 붕괴 시각은 밤 11시였는데 환자들이 물을 발견한 시각은 새벽 4시였습니다. 5시간 동안 병원에는 아무 연락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는 중국에서는 너무 크고 흔했습니다. 상류 저수지들이 수문을 열었지만 하류 주민들은 물이 밀려온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았죠. 창싱에서 토성류가 민가를 덮친 시각은 아침 6시 30분이었는데 대피하라는 안내가 나온 건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산둥 타이안에서는 갑자기 거리로 들이친 물살에 배달기사 수십 명이 휩쓸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다룬 관영 매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입은 피해는 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옥수수밭이 통째로 잠겼고 거둘 때가 다 된 고추밭도 물바다가 되었는데요. 어떤 논밭은 아예 유사시 저류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폭우가 내리자마자 계획대로 잠겼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이나 지원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피해 영상을 올린 주민들에게는 지우라는 연락이 갔습니다. 재난 소식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여럿입니다. 장수에서는 물살에 갇힌 한 여성이 찍힌 영상이 퍼졌는데요. 그 여성은 정부는 어디 있느냐고, 물을 막는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답한 쪽은 끝내 없었습니다. 원저우 주민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동네가 괜찮은 게 맞느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고 물었죠. 제방이 왜 터졌는지를 두고 당국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록적인 비가 내렸고 상류에서 물이 밀려 내려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걸 막으라고 있는 것이 제방이죠. 제방이 왜 하필 그 시각 그 지점에서 무너졌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허난에서 터진 제방 3곳 가운데 가장 큰 곳은 붕괴 폭이 117m까지 벌어졌습니다. 극단적인 날씨 한 번에 100m가 넘는 구멍이 뚫린다면 따져야 할 것은 비의 양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었는지, 평소 관리는 됐는지가 먼저입니다. 댐도 마찬가지죠. 저수지들은 물을 가둬두다가 한계에 이르자 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상류를 지키려고 연수문이 하류 도시를 잠기게 만든 겁니다. 500년 가까이 서 있던 돌다리 하나도 상류댐의 방류에 무너졌습니다. 명나라 때 놓인 다리인데 홍수를 견디라고 기둥에 물살을 가르는 조각까지 새겨둔 구조물이었죠. 그 다리를 무너뜨린 것은 비가 아니라 상류에서 내려보낸 물이었습니다. 저류지를 연 것도 같은 문제인데요. 저류지를 여는 방식은 도시를 지키려고 농촌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이번에도 수문을 열기 전에 주변 마을 주민 4,800여 명이 집을 비우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잠긴 농지만 1만 헥타르가 넘죠. 댐과 제방이 물을 막지 못하고 하류로 피해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한 지역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비구름은 중부에서 동부로 다시 남서부로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허난이 물을 빼기 시작할 무렵 저장과 장수가 잠겼고 그쪽이 정리에 들어갈 무렵 산둥이 잠겼죠. 산둥에 물이 다 빠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쿤밍이 잠겼습니다. 앞 지역에 들어간 장비와 인력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지역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했죠. 그때마다 당국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치수시설로 역대급 강수량을 버텨내다가 못 버티게 되면 그냥 방류해버렸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 인터넷에서 크게 번진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복구 작업 현장을 찍은 장면인데요. 작업자들이 삽으로 물속에서 흙을 퍼내더니 퍼낸 흙을 바로 옆자리에 그대로 쏟았습니다. 파낸 자리와 쏟은 자리 사이는 불과 한 걸음 남짓이었죠. 치우는 작업이 아니라 치우는 장면을 만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취재진과 공무원들은 그 장면만 카메라에 담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비슷한 영상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터진 제방 위에 사람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 정작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건 반자루도 안 되는 흙이고 다음 자루는 한참을 기다려야 오는 장면도 퍼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점심에 먹은 밥이 옮긴 흙보다 무겁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사진 찍느라 고생이 많다는 비아냥도 덧붙였고요. 그러는 동안 중국 지도부는 재난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역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요. 비가 그친 뒤 불어난 강물이 갑자기 시뻘겋게 변한 겁니다. 일부만 색이 변한 게 아니라 강 전체가 붉은 채로 흘러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근 공장에서 색소가 새어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설명을 믿지 않았죠. 영상에 달린 댓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색소 한 가지로 강 전체가 저색이 되겠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공장이 홍수를 틈타 이때다 싶어 폐수를 흘려보냈다는 의심이 곧바로 나왔죠. 전례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을 의심입니다. 이런 의심을 확인해줄 방법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도시가 물에 잠겨 난리가 난 동안 행정력의 한계에 봉착한 당국은 공장에 대한 감시를 놓아버렸습니다. 홍수 때마다 비슷한 해명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도 주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였죠. 원인이 색소였든 폐수였든 강물이 붉게 변했고 그 물이 논밭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하류의 논밭은 흙도 빨간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사고입니다. 제방이 터진 것도, 통보가 늦은 것도, 물이 빠지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6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다면 이걸 사고로 부르기는 어렵죠. 터진 뒤에 막고, 잠긴 뒤에 알리고, 알린 뒤에는 영상을 지우게 하는 순서가 지역마다 똑같았습니다. 중국의 재난 대응은 인명 구조보다도 보여주기가 앞서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더는 잃을 것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진 중국인들은 가면을 집어던지고 정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새로운 열대저압부가 하나 발달하고 있는데요. 하루 안에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고 이름은 사우데, 올해 18호 태풍이 됩니다. 진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한국과 중국, 일본 가운데 어느 쪽으로 향할지 모형마다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라 예보기관들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태풍을 두고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한반도를 덮고 있던 열돔이 풀렸으니 이번엔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 땅은 절반쯤 물에 잠겨 허우적대는 마당이니 이 이상의 태풍은 반갑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대신 당했으면 좋겠다는 신보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눈살이 찌푸려질 따름이죠. 현재 거제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끊겼던 길을 다시 열고 피해를 접수하는 절차가 차례대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보셨듯 내린 비의 양만 놓고 보면 거제에 쏟아진 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 열흘간 중국 어느 동네에 쏟아진 비도 거제도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이 빠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름의 질서를 갖추고 착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제방이 어디서 터질지 걱정하며 밤을 새울 일도 없고 피해 영상을 올렸다가 지우라는 연락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게 중국과 한국의 다른 점입니다. 18호 태풍의 진로는 며칠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크게 비껴갈 수도 있죠. 다만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비의 양 정도만 걱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힘을 합쳐 이겨낼 저력이 있으니까요. 올여름 세계 곳곳을 덮치던 자연재해. 결국 한국도 전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경남 남해안에 비구름대 하나가 눌러앉았습니다. 사흘 내내 자리를 뜨지 않았고 그 비가 가장 집중된 곳이 바로 거제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뉴스와 소셜미디어에는 거제에서 찍힌 영상이 돌아다녔는데요. 도로 위로 흙탕물이 파도처럼 치솟고 헤드라이트를 켠 차 한 대가 물속에 갇힌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산에서 밀려 내려온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을 통째로 메운 사진도 함께 퍼졌습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쏟아진 비는 956mm입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mm를 찍었고 기상청은 이걸 200년에 한 번 올 비로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처음으로 온 동네가 완전히 떠내려가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정작 해외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한 강수량이 쏟아졌는데 한국이 불과 3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보고 당황한 겁니다. 올해 중국에서도 26년 전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만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비가 이 정도로 오면 대재해 수준의 피해를 남기게 마련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만 명 단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벌써 그 많은 빗물을 다 빼버리고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이런 비를 겪어본 나라들 입장에선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거제를 덮친 폭우는 한국 기상 관측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였습니다. 사흘간 거제에 쌓인 강수량은 무려 956mm. 4년 전 강남역 일대를 잠기게 했던 그 비가 350mm에서 400mm 사이였습니다. 그 2배가 넘는 비가 거제에는 이틀 만에 떨어진 겁니다. 새벽에 기록된 시간당 124.5mm는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원인은 바로 하층 제트기류였습니다. 서쪽의 강한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사이로 강한 바람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밀려들었고 이 수증기가 남해안 해안선에 그대로 부딪히며 비구름대가 한자리에 갇혔거든요. 도시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현천과 수월천이 넘치면서 상동교차로와 장평고개, 명진터널을 비롯한 주요 도로 20여 곳이 통제됐는데요. 시외 버스터미널이 물에 잠겼고
학교는 운동장은 물론 교실과 교무실까지 흙탕물이 들이쳤습니다. 거제와 통영에서 4,161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일부 지역에선 수돗물 공급까지 멈췄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조선소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거제시는 급하게 잠든 시민들을 깨우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자정을 넘기면서 고현천의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첫 주민 대피령이 이때 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거제시는 시 전역에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을 알리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동저수지가 넘칠 위험이 커지자 인근 주민에게 고지대로 즉시 이동하라는 공지도 뒤따랐습니다. 그날 밤 거제 시민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재난 문자는 50개가 넘습니다. 소방도 같은 속도로 움직였죠. 거제 소방서는 자정 무렵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아침이 오기 전에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제 도심이 물에 잠기고도 불과 반나절 만에 복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관공서들의 재빠른 대응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거제시가 8년 전에 내렸던 하나의 결정 덕분이었죠. 삼성중공업이 있는 장평동에서 시외 버스터미널을 지나 고현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거제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마트가 한자리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대의 지형이었습니다. 매립지와 원래 집안의 높이가 어긋나면서 가운데가 움푹 꺼진 저지대가 만들어졌거든요. 비가 조금만 세게 와도 물이 고이고 여기에 만조까지 겹치면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과거 태풍이 올 때마다 이 상권은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겼고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꼬리표가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2018년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에 맞춰 고현만 매립지에 초대형 배수펌프장을 세웠습니다. 여기 들어간 사업비가 약 700억 원입니다. 도로를 놓거나 건물을 올리면 그날부터 눈에 보이지만 배수펌프장은 재난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바닷가에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든 예산 심사 때 가장 먼저 밀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700억 원짜리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증유의 폭우가 덮친 올해에 와서 마침내 그 가치를 몸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펌프장의 설계 용량은 시간당 11만 톤입니다. 땅에 고인 물을 바다 쪽으로 강제로 밀어내는 방식인데요. 물론 이번 비는 그 설계 범위조차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도심 도로가 잠기는 상황까지 막지는 못했죠. 다만 잠긴 물이 빠지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펌프장이 풀가동에 들어가면서 시가지에 들어찬 물은 3시간 만에 대부분 바다로 나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도로 피해를 확인하고 응급복구에 착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덕에 퍼낸 물을 버릴 곳이 가까웠다는 조건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만약 그 물이 밤새 빠지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요. 공공시설은 물론 거주 지역까지 손쓸 도리도 없는 틈에 죄다 물에 잠겨버린 상황. 사실상 닫힌 건물들이 물바다 가운데 띄엄띄엄 떠있는 섬이 되어버린 모양새인데요. 물이 빠지지 못해서 여기 고립된 시민들이 밤새 물에 잠긴 채 방치됐다면 인명피해가 어디까지 번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긴 저지대로 구조대가 들어가는 일도 훨씬 어려워졌을 겁니다. 너무 많은 비의 거리가 물에 잠긴 것은 뼈아프지만 대신 그 물을 빠르게 빼냄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700억 원짜리 시설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그 몇 배를 되돌려준 셈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강수량에 수만 명이 희생된 나라도 있는데 700억 원으로 수천억 원어치를 해냈다는 반응, 당시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올해 중국만 보더라도 이런 비가 여러 차례 쏟아졌습니다. 야오닝성 선양에는 100년에 한 번 올 폭우가 내렸는데요. 반나절 동안 쌓인 비가 310.6mm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고 선양시는 휴교와 조업 중단을 포함한 5가지 중단 조치를 도시 전체에 내립니다. 아래쪽 마을에서는 물이 2층 높이까지 차올라 주민들이 차를 다리 위에 올려놓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간수산간에서는 짧은 시간에 퍼부은 비가 산사태를 동반한 급류로 변했습니다. 이 급류에 휩쓸려 25명이 목숨을 잃고 23명이 다쳤습니다. 거제에서는 저수지가 넘칠 조짐이 보이자 인근 주민들이 일제히 한밤중임에도 고지대로 올라갔고 산자락에 들어선 마을까지 대피 문자가 닿았습니다. 간수의 계곡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물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했죠. 쏟아진 비는 거제가 더 많았건만 피해 규모는 훨씬 작았던 데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거제와 조금 더 비슷한 사례는 26년 전 베네수엘라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거제처럼 3일간 900mm가량의 비가 내렸고 똑같이 산사태 피해가 있었죠. 카리브해와 맞닿은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은 2000m가 넘는 급경사 산줄기가 바다에서 곧바로 솟아오릅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남는 평지라고는 강물이 실어 나른 흙이 쌓여 만들어진 부채꼴 땅뿐인데 수십만 명이 바로 그 위에 모여 살았습니다. 산비탈 바로 아래에 도시가 들어선 겁니다. 1999년 12월 이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2주 동안 쌓인 비가 293mm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평년 같은 기간의 5배가 넘는 양이라 땅은 이미 물을 머금을 대로 머금은 상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빗줄기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굵어져서 그 위에 사흘 동안 911mm가 더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젖을 대로 젖은 산비탈은 더는 흙을 지탱하지 못했는데요. 산비탈 수천 곳이 동시에 무너졌고 흙과 바위와 나무가 뒤섞인 토석류가 계곡을 타고 초속 10m가 넘는 속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안 도시는 바로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택가는 3m 두께의 진흙에 파묻혔고 상당수 집은 아예 바다로 쓸려나갔죠. 희생자는 1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숫자에 이렇게 큰 폭이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자체가 사라져서 누가 거기 살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재난이 순수한 천재지변이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해안은 195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뒤 수십 년 동안 위험 지형 위로 도시가 계속 커졌습니다. 토석류가 지나가는 길목에 집과 도로가 들어섰고 산사태를 막을 시설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동안 주민들에게 나간 경보도 대피 지시도 없었죠. 거제에 내린 비는 이틀에 956mm, 베네수엘라 해안에 내린 비는 사흘에 911mm입니다. 강수량만 놓고 보면 거제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땅이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제에서는 비가 절정에 이르기 전에 도시 전체로 대피 문자가 나갔고 밤새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비가 그칠 때까지 아무도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죠. 이 당시에 충격이 워낙 컸기에 세계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규모의 폭우가 나을 수 있는 재해의 기준이 베네수엘라의 사례로 잡혀 있습니다. 거제는 말하자면 사상자 수만 명을 낳을 수도 있는 물폭탄을 3시간 만에 해체한 셈입니다.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친 것이 아닌 만큼 2차적인 피해를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해냈음에도 거제에서 한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옥포동의 아파트는 뒷산과 맞닿은 고지대에 서 있었고 무너져 내린 토사가 1층과 2층을 그대로 관통했는데요. 산사태 2시간 전 발령된 경보는 도시 전체에 닿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늦은 새벽이었고 자고 있던 사람까지 흔들어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산사태는 애초에 배수펌프장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는 기상 환경에 맞춰서 또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이라는 표현이 그 이름답지 않게 최근 몇 년 사이는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런 말이 한 해에 몇 번씩 나온다면 이제 빈도를 계산하는 기준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전국의 절개지와 급경사지를 등지고 선주택과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되는지 그중 얼마가 이번 같은 비를 견딜 수 있는지는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난히도 산이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해 수준의 비가 찾아오는 여름도 일상이 될지 모릅니다. 거리가 잠기는 일은 펌프로 막아낼 수 있게 되었지만 물을 머금은 산비탈이 쏟아져 내리는 일은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피해를 잘 막아낸 우리나라지만 희생자가 단 한 사람일지언정 그 목숨은 천금보다도 귀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 어떤 재난에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완벽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